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2025년 12월 18일,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부동산 세금이나 환율처럼 당장 내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숫자들부터 폴더블 폰이나 인공지능 로봇처럼 미래를 건 기술 전쟁, 그리고 기업들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인수합병 소식까지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쭉 꿰다 보면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버텨야 하는가? 아니면 도약해야 하는가? 어떤 기업은 빚을 갚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며 방어에 급급한데 또 다른 기업은 수조 원에 베팅하며 미래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거든요. 언뜻 보면 제각각인 뉴스들 속에 숨어있는 이 방어와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어냐, 도약이냐.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먼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 이 방어의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부동산 소식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올라서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해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은 보유세가 10% 넘게 늘어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단독주택을 보면요. 네네. 보유세가 올해 947만 원에서 내년엔 1,075만 원으로 무려 15%나 오르는 겁니다. 와, 15%요? 이건 정말 체감되는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용산구 같은 경우는 6.78%나 올라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죠. 아, 용산구가 제일 많이 올랐군요. 네. 참고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11년 연속 최고가 주택 자리를 지켰는데 내년 공시가격이 313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와, 이런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와 함께 외환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480원대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크다고 말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다만 총재가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아, 그건 또 아니라고요? 네. 지금 원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건 한미 간 성장률이나 금리 격차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그 주식 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너도 나도 해외로 투자하려는 쏠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주요 수출 기업들한테 달러 좀 팔아달라라고 요청하고 국민연금의 환해지 기간도 늘려줬지만 시장에서는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자금 운용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그 돈으로 뭘 했나 뜯어보니까 신규 투자에 쓴 돈은 고작 3%고 81%를 기존 빚 갚는 데 썼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뭐 돈을 벌려고 빌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버티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순 발행된 회사채 규모가 작년보다 6배나 많은 8조 7천억 원에 달해요. 6배나요? 네, 고려아연은 올해 1조 4천억 원, SK이노베이션도 수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전액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사이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등까지 켜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죠?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총 위험액이 15년 전보다 무려 11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11배요. 네. 그러면서 현재 증권사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 비율, 즉 NCR 규제를 2016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 그게 더 강화된 기준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현재 NCR 지표는 비유하자면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녹슬고 있는 다리가 그냥 안전하다고 표시해주는 것과 같아요. 평소엔 괜찮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일종의 착시 현상이군요. 네, KDI가 바로 그 착시 현상을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와, 경제 전반이 이렇게 잔뜩 웅크린 방어 모드인데 기술 분야는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내놓은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G 트라이폴드가 2분 만에 완판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한 번 접는 것도 신기한데 두 번 접는 폰이 나왔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동이 났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펼치면 9.1인치, 거의 작은 태블릿 크기인데 접으면 두께가 12.9mm로 기존 폴드 모델보다 얇아서 휴대성까지 잡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와. 그런데 이 뜨거운 폴더블 폰 시장에 드디어 끝판왕이 등판합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네,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잠깐만요. 애플이 폴더블 폰을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애플이 두께를 줄이려고 페이스 아이디를 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페이스 아이디는 애플 사용자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이걸 포기할 만큼 폴더블 시장의 주도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애플이 그만큼 두께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었다는 뜻이죠. 아, 대신 측면 지문 인식 기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폴더블 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점유율 64%로 압도적이지만 화웨이가 15%, 모토로라가 7%로 바짝 추격하는 상황에서 애플의 참전은 시장의 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겁니다. 결국 폴더블 폰 전쟁은 우리 손안에 스크린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인데 이 스크린 기술이 스마트폰을 넘어 우리가 사는 건물 자체를 바꾸고 있다면 어떨까요? 유리 제조사 코닝이 바로 그런 기술을 내놨습니다. 엔라이튼 글라스 말씀이시군요. 신용카드보다 얇은 0.5mm 두께의 초박형 유리인데 이게 정말 혁신적입니다. 0.5mm요? 네, 보통 단열을 위해 창문을 세 겹으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 유리를 이 얇은 유리로 바꾸는 겁니다. 아, 가운데만요? 네. 그랬더니 창문 전체 무게는 30%나 가벼워지고 단열 성능은 오히려 10% 더 좋아졌다고 해요. 유리창 무게가 30% 줄고 단열이 10% 좋아진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려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까요? 결국 일부 고급 건물에만 적용되는 그들만의 기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초기 비용은 분명히 높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의 열 손실을 막아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안전입니다. 안전이요? 네, 창이 가벼워지니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창문을 열고 대피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미래 기술다의 향연은 내년 1월 CES 26에서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피지컬 AI라고요. 단어는 좀 어려운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쉽게 말해 지금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있던 AI가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현실 세계로 나온 AI. 네, 특히 로봇과 자동차가 그 주인공이 될 전망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구글의 웨이모나 아마존의 쭉 쓰는 운전사 없는 로보택시를 선보일 거고요.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도 큰 화제를 모을 겁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래 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나 디엔시스의 입는 무릎 보조 로봇 같은 제품들이 혁신상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와, 대단하네요.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CES 전시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레노버 CEO가 기조연설을 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단면이죠. 전문가님, 이게 참 흥미롭네요. 앞서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빚 갚기 급급해서 버티기 모드라고 하셨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미래 기술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심지어 아예 회사의 체질을 바꾸려는 거대한 움직임도 있다고요? 두산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한다면서요? 네, 두산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야말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즉 웨이퍼를 만드는 세계 3위 기업입니다. 세계 3위요? 네, 두산이 기업가치 5조 원에 달하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 소재인 웨이퍼부터 반도체 테스트 같은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와, 중공업 기업 이미지를 벗고 첨단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과감한 배팅이네요, 정말. 그렇죠. 방어와 도약, 그 극명한 대비가 여기서 보이네요.
미래세그룹도 스페이스X 투자로 대박을 터뜨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미래에셋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스페이스X에 약 3천억 원 이상을 선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아, 미리 투자를 해놨군요. 네. 그런데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불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죠.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미래세비어처 투자 주가가 이달에만 16% 넘게 올랐을 정도입니다. 와, 그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설계 업체인 세미파이그나 광고 솔루션 기업 몰로코처럼 미래에셋이 투자한 다른 유망주들의 상장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그야말로 도약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업계에서도 엄청난 M&A 전쟁이 벌어졌었죠.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얽힌 싸움이었는데 결국 넷플릭스의 승리로 끝나는 분위기네요. 네, 워너브러더스가 파라마운트의 1,590억 원짜리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기존의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인수 전에 뛰어들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셔너 펀드까지 발을 빼면서 이 거대한 빅딜의 최종 승자는 넷플릭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정말 컨텐츠 제국을 향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얼마나 냉정한지 보여주는 사례네요. 이렇게 기술과 경제가 거대한 도약을 꿈꾸는 동안 우리 사회 내부의 그늘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치매 100만 시대의 현실을 다룬 기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간병 파산 문제는 정말 숫자로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실입니다.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으면 수십억 자산가라도 모든 계좌가 동결돼 버려요. 아니, 자기 돈인데도요. 네. 내 돈이 있는데도 쓸 수가 없으니 결국 전기와 수도가 끊긴 채 방치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묶여버린 치매머니가 올해만 172조 원, 2050년은 488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와,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이라는데 이걸 평범한 은퇴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요. 결국 60대 자녀가 80대 부모를 돌보는 노노 간병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간병살인이라는 끔찍한 단어까지 나오잖아요. 작년에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1명이 치매 노인이었다는 통계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200원을 더 내야 하고 매장 내 빨대 사용은 금지됩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에는 싸게, 밤에는 비싸게 바꾸는 개편도 추진 중이고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두고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위험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꼽히면서도 아직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 논란의 중심에 있거든요. 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콕 집어 물은 거죠. 그런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과 공기업 사장 간의 공개 설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허위보고나 돈문서답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자 차장이 바로 자기 SNS에 법적으로 공항공사 책임이 아니다 라고 반박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소통의 방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국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열렸는데 핵심 증인인 김범석 의장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 불참했군요. 결국 국회는 김 의장을 고발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쿠팡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방어와 도약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보니 흩어져 있던 뉴스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현재 한국이 생존을 위한 방어와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빚을 갚고 몸을 사리는 모습이 뚜렷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I와 로봇, 과감한 M&A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셈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당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다룬 이 방어와 도약의 충돌 속에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마주해야 할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겐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